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제가 20년 동안 이거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책이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5개에 대한 내용, 4개에 대한 내용.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까? 첫 번째가 평생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저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평생 공부 못합니다. 40세까지는 제가 보니까 관찰해보니까 40세까지는 평생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임선 대표님이나 이미 몸에 체질화되어 있지만 보통 사람들 그게 안 돼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 10% 사람들은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타고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90%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직하고 우수한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성격 좋으면 정직하면 망한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정도를 거둬야 됩니다. 정도 걷는다는 말이 여기서 뭐냐면요. 편법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은 효율하거든요. 대한민국이 그거를 잘하죠. 그걸 여기까지 왔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산업화 시대는 적용이 됐는데 디지털 시대는 적용이 안 돼요. 편법 중에 가장 큰 게 학생들 학원에 가서 저희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 부잣집 애들은 저는 재수하느냐고 학원을 갔는데 부잣집 애들은 한 100명에 한두 명은 과외를 받더라고요. 편법. 학원 가면 점수가 금방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편법이라는 거죠. 그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인적 능력. 이거는 영어로는 제너럴리스트인데 뭘 가져야 되냐면요. 유니크한 스페셜티예요. 유니크한 스페셜티가 무지 중요해요. 유니크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지 많이 씁니다. 사업 모델도 유니크하지 않으면 절대 지금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아주 독특하게 나만 갖고 있는 독창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돼요. 있고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키워야 되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하나만 했으면 됐습니다. 한 울물만 타면 됐는데 지금은 한 울물만 파면은 갈 데 없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 중에 이거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미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5개가 어우러져서 21세기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빨리 살펴보죠. 이제 쉬우니까. 평생 공부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데, 그건 뭐냐면, 픽스드 마인드셋이 아니라, 픽스드 마인드셋은 뭐냐면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 논쟁이 많죠. 영어의 메리타크러시라고 있죠. 능력 위주 사회. 이게 하버드가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하버드가 없어도요. 거기 간 애들은 천재적인 애들이고 교수 천재적인 애들이에요. 서울대를 갖다 놔도 아니 여기 가까운데 암내 갖다 놔도 그 애들은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메리타크러시라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미국에서 그걸 느끼고 독일, 유럽에서 그런 걸 느껴요. 능력 위주 사회잖아요. 머리 나쁜 애는 학교 가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일이 4학년 맞는 짐내짐이라 해갖고 대학 갈지 안 갈지 정하잖아요. 너는 공부하는 놈이 아니야. 대학 가지 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넌 공부 못하는 놈이 대학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운동 못하는 놈이 운동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능력대로 네 생긴 대로 살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말입니다. 이거 귀족사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태어난 대로 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수한 나라입니다. 과거제라는 게 있어갖고요. 한 방이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지만 아이를 대학에 보내서 저같이 키우잖아요.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런 사회를 꿈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 능력 위주, 메리타크러시하고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이 마인드를 주고 그걸 키우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래요. 라이프 전이라 그런다. 인생 계획을 다시 짜야죠. 70세, 얼마 전까지 70세였죠. 50세 중반에 은퇴하면은 한 10년 은퇴 생활하면 끝이었죠. 이걸로 사람은 지금 망합니다. 제가 60이 되니까 올해 60이거든요. 밑에 그리고 나니까 아직도 40년이 남았어. 근데 저하고 동기가 55명이 정년 퇴직을 했는데요. 정확히 53명이 퇴직하는 연수 2박 3일 연수하는데 나 뭐 할까 발표하는데요. 힘들게 살았으니까 무조건 한 2, 3년 쉬고 고민해 보겠대요. 55명 중에 53명이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120세가 된다잖아요. 우리
애들은 120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60세에 돌면 60년이 남아요. 좀 비극 아니에요? 할 일 없이 60년 산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청년들이 왜 난리겠어요? 일자리 달래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기술 발달이 아까 디지털 기술은 지수함수, 거듭적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파란 선을 보면은 기술은 새로 나온 기술이 빨간 선처럼 올라간 것 같지만 전체 추세를 보면은 파란 선처럼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디지털 기술은요, 2000년 이후로는 전체 흐름이 저렇게 직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지식의 노출이라래요. 저렇게 기술이 발달되니까 내가 아무리 경력을 쌓고 전문 지식을 늘려도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누출된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그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열심히 지금 하는 일 하는데 바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빈부격차가 더 생기느냐? 빈부격차는 불경기 때문에 생기고 뭐 제도가 부족해서 생긴 건 아닙니다. 도마 피케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죠. 제도가 잘못돼서 빈부격차가 많다고. 제도는요,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돼서 예전보다 더 완벽하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1960년대, 제가 대학생을 한 1979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지금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발달되면서 완성되고 왔죠. 그죠?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경제 노동 생산성은 저렇게 수직 상승을 그리는데 우리 생산성은 저 초록색처럼 갑니다. 저 격차 때문에 저 위에 노란색을 탄 10%는 룰루랄라 돈을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아까 밀런 머스크나 이런 친구들을 얘기했지만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도 30세에 이건희보다 돈을 많이 더 벌었지만 자기 재산의 99%를 다 사회에 기부했잖아요. 자기 1%만 가졌어요. 그래서 주커버그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빌 게이츠를 쫓아서. 돈 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노동 생산성이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을 워킹 리치라 해요. 일하는 부자들. 이재용이나 이건희처럼 부모를 잘 만나서 그걸 이어받아서 부자가 아니고요. 지가 일을 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지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다 그렇잖아요. 다 부자들이.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워킹 리치라 그러거든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디지털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잠깐 우위 시대라고 그래요. 트랜지션 어드밴티지라고. 이거는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의 리타 교수가 만든 용어인데요. 뭐냐면, 산업화 시대는 한번 뭐가 싫다면 오래 간다는 거죠. 서울대를 졸업하면요. 제 친구들 보니까 내 친구 하나는 3학년을 중퇴했고요. 하나는 거의 꼴찌로 졸업을 했어요. 중퇴를 했는데도 뭐 20, 30년 서울대 중퇴했다는 거 갖고 잘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대를 딱 나오면은 꼴찌로 나와도 그 우위 기간이 오래 갔어요. 지금은요, 서울대 그렇게 졸업하면요, 취직 못 합니다. 서울대 50%도 취직 못 해요. 그게 왜 일어났냐면요, 거래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이게 이제 로널드 코스가 1980년대에 기업이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고 물류를 이렇게 확보하고 이런 거를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너무 돈을 많이 든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거를 고용을 하고 다 안으로 넣으면 거래 비용이 적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해서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거래 비용은 산업화 시대 무진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20년 동안 겪었지만 거래 비용이 작살이 났죠. 오토바이 부대. 유통만 따져도요. 대한민국은요, 유통산업이 비중이 컸어요. 거의 40%에 이르렀어요. 2000년까지. 그래서 대부분이 장사 구멍가게에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죠. 근데 이게 디지털화 하면서 오토바이 부대에 무너져서 롯데 신세계도 무너지고 있죠. 롯데 신세계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담하면 재밌는 게 쿠팡이 왜 못 클까? 아마존은요, 미국은 물류가 안 돼요. 오토바이 부대가 우리처럼 안 돼요. 그죠? 택배 시키면 무지 비용이 비싸요. 거기에 엔트로피가 쌓인 거예요. 고속도로 많이 뚫고 막 트레일러들이 다니는 이유가 물류 해결이 제일 관건이었거든요.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거를 기술 개발로 미리 그 소비자를 예측해서 미리 보내고 이래서 물류 혁신을 한 거예요. 근데 쿠팡은 엔트로피가 안 쌓여요. 왜냐면 우리 오토바이 부대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물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물류를 열심히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지만 기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류는 하드웨어예요. 그 쿠팡이 만들고 있는 물류센터는. 아까 얘기한 엔트로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거래 비용을 만들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신규 진입자가 무지 많아지니까 경쟁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입사할 때 KBS, MBC밖에 없었습니다. 시청률표도 없었어요. SBS가 생기니까 시청률표를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뭐 매일 아침에 그 시청률표를 보고 난리 치고 있죠. 근데 그것도 떠나버렸죠. 채널이 수백 개, 수천 개, 거기다가 이제 넷플릭스 강자라는 게 들어와 갖고 이제 더 그렇게 됐죠. 이 거래비용 감소가 진입장벽을 해체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 로저스의 혁신 확산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제품이 확산되는 모델이에요. 처음에는 얼리어답터가 쓰다가 쭉 이 대중 사용자가 하다가 지각 사용자까지 가면서 한 10년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퍼지는 게 100%까지 이렇게 걸리는데 이게 이제 진입장벽이 해체되면서 진입자가 많아지니까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위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히트 치면 바로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파란 것처럼 로저스의 시장 구분은 초기 사용자부터 후기 사용자까지 이렇게 길게 한 번은 히트하면 10년을 점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점한다. 한 20년 전에 무지만에 광고 히트 쳤던 최진실이가 했던 히트 상품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빨간 것처럼 초기 채용자에서 바로 시장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확산되고 거기서 바로 꺾어져요. 그죠? 무지만에 볼 거예요. 바로 경쟁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동일 제품에서 생겨요. 닌텐도부터 시작해서 닌텐도가 이게 닌텐도 모델이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경영학자들이 이걸 많이 연구했죠. 닌텐도 2가 나오면 1이 꺾어지고 3가 나오면 1이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아이폰 12가 나왔으니까 아이폰 11은 꺾어진 겁니다. 1년 단위로. 갤럭시는 6개월 단위로 꺾어지죠. 자기가 자기 거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 우위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공부를 잘해도 끊임없이 공부해서 진화를 할 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요. 바로 퇴출이 되는 거죠. 이런 일시적 우위 시대다. 이걸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모델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학교도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학교의 대학의 목표는 지식을 창출하고 연구 기능이죠. 보존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 거. 이걸 기업체에 자기들이 연구한 걸 주는 거죠. 그런 역할이 끝나죠. 예전에는 교육을 받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하는 거였는데 이게 매일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평생 공부하는 능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공부라는 게 학원 가서 공부하고 내가 자격증 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산업화 시대고 그런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공부할 필요 없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렇죠? 그래서 기술에 집중하면 안 돼요. 뭐냐면 여기서 업그레이드, 내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연결에 의해서 생태계가 성장하고 진화하고 적응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연결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커야 되는지가 고민이 많이 되죠. 지금처럼 각자 경쟁을 시키면서 학원도 좋은 학원도 안 알려주고 몰래 미술학원 보내고 이래 갖고는요 이 능력이 안 커지죠.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하는 건 뭐냐면 워라벨이 아니에요. 일하는 거하고 라이프가 밸런스가 아니고요. 내가 일하는 게 배움이 되고요. 배움이 삶이 되고 삶이 일하는 게 되고 이렇게 24시간 그렇게 융합되는 거거든요. 무지 어려운 개념이죠. 일단 그게 뭔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출근하는 게 퇴근하는 것만큼 즐거워야 돼요. 그죠? 일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휴가를 가는 거나 휴가에서 오는 거나 똑같이 즐겁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일을 만드느냐. 그게 아까 이제 미칠 줄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는
가장 중요한 모델의 첫 번째 책이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러닝골을 잡아야 돼요. 나는 100살까지 어떤 사람을 살 건지 이 러닝골을 세워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형이상학적일 수도 있고요. 철학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100살까지 뭐 이것도 좋아요.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는데요. 돈 뭐 수천억을 갖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죽을 때까지 돈 버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러닝골이에요. 끝까지. 그럼 그 친구는요. 지금도 밥 먹으면요. 밥 먹는 시간 내내 돈 버는 얘기만 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중국에 뭐 하고 있고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 생각만 계속하면서 사람들 만나면 그 아이디어 얻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와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걸 예를 들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성취 목표는 뭐냐? 퍼포먼스 목표는 그때 목표예요. 내가 토익을 봐서 몇 점을 읽겠다. 이번에는 뭐 회사에서 판매를 몇 개를 하겠다. 이게 성취 목표. 이게 모여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목표를 가져가야 돼요. 이 목표가 바뀌어도 좋아요. 이걸 갖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은 고용인이 고용주를 찾아가는 세상이 아니라요. 고용주가 고용인을 찾는 세상이에요. 이미 탑 프로그래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드는 친구들이 최고 인기죠. 탑 클래스들은요. 구글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갑니다. 매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서 프로젝트가 와요. 뭐 구글에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 하자. 돈을 뭐 얼마 주겠다. 돈 안 따집니다.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 합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잉이나 이런 옛날 회사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거기 들어가냐? 그러면 얘기해요. 내가 이쪽 벤처기업, 이게 온라인 쪽, 디지털 쪽 벤처에서 다 해봤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할 거 다 해서. 그래서 옛날 산업 갖고 아마 나의 이 능력으로 옛날 산업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이런 꿈이에요. 이제 이런 생각으로 거기 들어가요. 괜찮지만. 그래서 이런 모델, 이거를 평생 취업 능력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기 무지 어렵더라고요. Lifelong Employability라고 했는데 평생 취업 능력을. 이게 취업은 어느 조직이 취업 가능이 아니라 업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저는 평생 취업 능력을 뭐 가졌냐. 대학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40이 넘어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공부하면 돼요. 뭐 이런 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직하고 우상적인 성격.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노력해서 되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타고난 성격을 바꾸는 게. 그런데 이걸 어릴 때부터 무지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월드, 세계화. 여기에 우리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놓은 게 노동시장의 단일화입니다. 이걸로 세계화를, 글로벌화를 접근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업으로만 접근했지. 노동시장이 단일화됐거든요. 이게 빨간색처럼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중국 연변이나 동남아에서 오기 시작했죠. 20년 전부터 구로공단에 들어오면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미국은 멕시코에서 넘어오고요. 유럽은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넘어오고요. 그러면서 유럽, 미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이 혼란을 겪었죠. 왜냐면 이 친구들이 20년 전에는 숙련이 낮은 일을 3D 직업의 일을 했는데 자꾸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유럽도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불법으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이미 대학을 나온 고급 인력까지 다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말할 거 없고요. 오바마 때부터 이미 중국하고 인도 출신, 공대 출신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세계 노동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죠. 그죠? 사티아 나델라. 빌 게이츠를 이어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인도에서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명한 애예요. 얘가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CEO예요. 순다라 피차이. 이 친구도 인도에서 공대를 나와서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CEO가 됐다가 요번에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본인이 물러나면서 알파벳 회사 회장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이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와서 자기네 최고 회사의 CEO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백인 중산층들이, 보수층들이. 나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요번에도 될 뻔했죠. 이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누가 와요? 인공지능이 왔죠? 2016년에 알파고가 오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알았지만 인공지능은 오래전부터 구글은 원래 인공지능 회사예요. 아까 얘기한 레리 페이지가 페이지 랭크라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예전에 야후가 쓰는 인구토미는 연결수가 많은 것만 우선으로 해줬는데 페이지 랭크는 뭐냐면요. 그 내용의 적합도를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 찾는 거에 비중을 따져서 거기 비중이 높은 거를 주는 거예요. 연결수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이 페이지 랭크라는 걸 만들어서 구글이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두각을 내트는 건 이 알파고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수명도 낮은 일부터 전자계산기가 가장 낮은 일이죠. 30년 전 저 신입사원 시절에 주산을 대신했죠. 전자계산기부터 시작해서 중간 컴퓨터 나오면서 워드 이런 거 하면서 중간 수준부터 지금은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숙련된 앞으로 10년간은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들어갈 영역이 의료 분야하고 법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대변혁을 겪을 겁니다. 지금 하던 방식으로 하는 의사들은 다 퇴출될 겁니다. 그럼 새로운 의사들이 나오겠죠. 이미 영상 판독 분야는요, 컴퓨터가 인간보다 2배 정확합니다. 그죠?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옛날하고 다르구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적응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인공지능, 세계가 원월드가 되고 인공지능이 몰려들어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죠? 이게 이제 이용자라는 개념이 무지 많이 오래됐잖아요. 이것도 인터넷이 나오면서 아까 콘텐츠처럼 20년이 넘었거든요. 넘었으니까, 근데 이용자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쓰기만 하지. 이용자는요, 4년 전 의미하고 똑같아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쓰는 거예요. 소비는 써서 없어지는 건데, 이용하는데 생산이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동과 토지와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의 함수를 없앤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죠? 우리 콘텐츠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댓글이죠. 댓글은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소비하는 건데 소비가 다시 생산이 되죠. 이 이용자 시대는 무슨 영향을 경제에 미쳤냐면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없애버렸어요. 초효용 증가를 만들었죠. 페이스북은 20억이 넘잖아요. 참가자를 끊임없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이 총효용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용자라는 개념이 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다 바뀌죠. 해석이. 창의성은요, 예전에는 잘 만드는 거였어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창조성. 근데 지금은 창의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리에이트는 조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이용자들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거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공감해 줄까. 이거에 창의성이 나오는 거고요. 협력은 신뢰예요. 그죠? 페이팔이 성공한 건 그거거든요. 신뢰의 시트를 만들고 이베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마존, 쿠팡까지 나오는 거는 온라인 처음에 다 사기 받아봤잖아요. 그 신뢰를 어떻게 쌓아갔냐가 그 플랫폼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리고 적응력은 아까 얘기한 평생 학습.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다 평생 학습, 신뢰, 공감력. 공감력과 신뢰가 아까 얘기한 정직한 성격.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실리콘밸리에서 공감이라는 말을 무지 많이 씁니다. AI가 이제 일자리 대체한다는 게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그 장사꾼 아저씨가 얘기하면서 일자리 대체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가 많죠. 그냥 지금처럼 살면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을 보면은 기술이 인간과 같이 해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켰죠. 이걸 증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시스턴트 인텔리전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해줘. 근데 기술은
금방 카피 앤 페스트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기술이 어떤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거는 100개의 기술이 있으면 하나는 크고 99개는 사장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과 관계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막 로봇이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만들려면 100년 더 걸립니다. 왜냐면 인간은 거기에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그런데 자동차는 스트레스잖아요. 자동차가 스트레스가 누가 스트레스예요? 인간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무지 중요해요. 그게 공감력이에요. 공감력. 그래서 이제 지금은 휴먼 테크 리터러치라 해요. 옛날처럼 글자를 배우고 읽고 쓰는 활용 능력이 아니라 지금은 인간과 기술을 동시에 이해하는 능력. 이거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아까 얘기하는 디지털 시대 이 라인을 타면서 행복하게 살 거냐 그냥 가면서 계속 처질 거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도 이런 휴먼 테크 리터러치를 배워야 되고요. 지금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항시 정직하게 우수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게 21세기의 리더는요. 뭐냐면요. 유능한 리더는 이게 연결열이니까 약한 열이잖아요. 근데 금방 끊어요. 어제까지 막 페이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서로 좋다고 그러다가 뭐 때문에 틀어지면요. 바로 그 다음날 끊어버려요. 블락시켜버리고 쉽게 끊어지거든요. 정치계에서도 여러 번 봤잖아요.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막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원수가 되고. 그래서 21세기는 그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리더예요. 유능한 인정.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항시 나보다는 우리 집단, 우리 다른 사람의 그 이익을 생각해주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더 낫게 해주고 이런 마음을 안 키우면은 이게 서로 경쟁이 다 악순환이 돼버려요. 이래야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본인들이 안 그렇다 그러면 본인들도 키워야 되고요. 아이들은 그 성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정도를 걷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간단해요. 편법을 쓰지 말라는 게 네트워크에는 창발성이라고 그래요. 연결에 의해서.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그거거든요. 원래는 그 이더넷을 만드는 그 메카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 메카프의 법칙은 2의 n의 연결선수의 2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2의 n승으로 가요. 연결선수로. 그보다 훨씬 세죠. 그러니까 창발성은 뭐냐면요. 10개를 합치면은 1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개하고 다른 10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00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세상이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찬발성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몇 개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데 선호도와 적합도예요. 이게 무지 네트워크 이론에서 무지 중요한 이론인데요. 선호도는 뭐냐면요. 이 그림처럼 오늘 저녁 먹으러 누구하고 갈까 그러면은 당연히 90%는 왼쪽 양반하고 가겠죠. 그죠? 10%는 저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선호도예요. 그래서 무지 유리하죠. 서울대를 나오려고 지금은 학벌은 거의 작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 학벌 작용하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선호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호도를 얻으면 유리해요. 일단 블로그를 만들면 네이버에 만들잖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게 선호도예요. 근데 적합도는 뭐냐면요. 저 친구가 인기는 좋은데 연기도 개발세발 성격도 더러워 맨날 스캔들 일으켜 막 그러면은 한 방에 가죠. 한 방에 가는 연예인도 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연기도 잘해 스캔들도 없어 성격도 좋아 그러니까 오래 가잖아요. 이게 적합도예요. 그러니까 적합도는 진짜 실력입니다. 적합도는 하루아침에 안 써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편법 학원 가서 점수를 올리는 걸로 하다 보면은 지속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서울대를 갈지 모르지만 서울대 간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끝납니다. 학원을 가는 것도 얘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둘째를 그렇게 키웠더니요. 첫째는 7살 차인데요. 첫째는 전형적인 한국식 교육입니다. 한국식 교육이 장점이 많아요.
임무가 주어지면 무조건 해내요. 지금도 그래요. 둘째는 그거 못해요. 주어지면 안 해요. 어떤 데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요. 지가 알아서 끊임없이 진화해 가요. 이 종류가 다른데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적합도는 하루아침에 안 쌓여요. 그래서 정도로 실력을 키워줘야 선호도는 방법이 무지 많거든요. 디지털 시대는. 그래서 그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적합도가 없으면 못 잡아요. 지금 벤처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적합도가 없어요. 없는데 선호도만 계속 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한번 투자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전인지원 능력은 왜 필요하냐면요. 이 디지털은 이진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진법이지만 왜 이진법이라고 하냐면 컴퓨터는 그냥 계산하는 기계예요. 인공지능이라도 다 0과 1로 전환해서 이진법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차장 들어갈 때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을 갖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분석해서 숫자가 뭐라는 걸 계산해서 0과 1로 넣어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법이지만 실제 의무는 저렇게 0과 1의 숫자 배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암호화라고 그러죠. 10011은 나는 여기 커피숍을 하겠다.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코딩이라고 부르죠. 프로그램 하는 거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10011을 뭐라고 정의할 건지 남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유니크가 무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남들이 생각 못한 거를 넣는데 그게 남들이 공감해야 돼요. 이게 집단의 힘이에요. 자기 혼자 유니크한 걸 만들어서 소용없고 그거를 남들이 공감해줘야 되니까 내가 내 전문 분야만 갖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이유는 남들이 하는 분야도 어느 정도 알아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웹 디자이너이지만 코딩을 조금 알아야 프로그래머하고 얘기를 하면서 디자인을 거기에 맞춰주고 서로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디자인만 알면은 얘는 수용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혼자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서로 주고받을 때 상상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혼자 상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는 하드웨어 세상이고 디지털 세상은 소프트웨어 세상. 그래서 여기는 수직적으로 정확성이 중요했고 여기는 수평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많아요. 아까 창발이라 그랬잖아요. 창발. 영어로는 이머전스라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정답 찾기죠. 기계가 정확히 안 들어가면 고장이 나니까 정답 찾기를 잘하는 사람이 성적이 좋고 학교가 서울대부터 모든 게 하버드 때부터 모든 게 지금 시스템이 정답 찾기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지금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해답 찾기라고 해요. 해답 찾기는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오늘 이게 맞았는데 내일 참가자가 바뀌면 또 이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해답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업그레이드라고 해요. 업그레이드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가 상황에 맞게 계속 적응해서 내가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면 그 상품은 끝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본인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에 접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능력을, 상황 적응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이게 지금 대학 시스템으로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장 큰 비교는 산업화 시대는 스티브 잡스하고 토마스 에디슨을 비교하면 돼요. 그죠?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죠. 크리에이트 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남들이 생각 못한 그거를 여기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요. 제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꾸면 돼요. 그죠? 이용자 경험이라 그러잖아요. UI, UX 그러잖아요. 경험으로 바꾸면은 지금은 크리에이팅 하는 게 뭐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 건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갖다가 이 사람한테 새로운 경험만 주면 돼요. 그래서 유튜버들을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공유할수록 조합하기가 쉽잖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같이 해야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용어도 뭐 바뀝니다. 뭐 이거는 좀 많이 쓰는 말인데, something new에서 창작은 거기에 가치를 제공하는 거. 그게 예술품이죠. 그리고 발명은 이용 가치를 주는 거죠. 상품화가 가능한 거.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였죠. 지금은 그래서 영어로는 이노베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얘기한 유니클 유스풀이에요. 새롭지만 유니클리 아주 독창적으로 유스풀,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용 가치가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에요. 경험이니까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되니까 공감 능력이 무지 중요하죠. 그리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점수 찾기에서 해답 찾기로 바뀌는 거에 디지털 시대의 원칙이 아마 한 열 몇 개 쭉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책에 이거에 대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두 개만 뽑아왔는데, 교육에 관련된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정답 찾기에 몰입하면서 못 고치는 게 있죠. 충분함과 무결함입니다. 충분함은 뭐냐면요. 몇 점을 넘으면 됐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90점을 넘으면은 그럼 됐다는 거예요. 91점이나 95점이나 99점이나 90점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걔가 수학자가 아닌 이상은, 걔의 스페셜리티가 아니면은 90점만 넘으면 됐다. 그게 충분함이에요. 그죠? 커피잔이 왜 놨겠어요? 커피잔을. 여기 이제 이 커피빈 자리였거든요, 원래. 미국에서는 스타벅스보다 커피빈이 훨씬 질이 좋아요. 원두 좋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400원 비싸죠? 근데 커피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스타벅스도 90점은 넘어요. 90점만 넘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용자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그걸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근데 이용자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답 찾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자 경험을 찾기 위해서. 근데 정답 찾기를 쫓아가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대학 교육은 뭐 유치원부터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얘가 수학을 91점을 맞는데 옆에 애가 92점을 만드니까 그것부터 넘기 위해서 학원을 계속 보내죠.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안 되죠. 무결함은 뭐냐면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제가 지금 대학을 옮겼지만 거의 대한민국의 90%의 대학이 똑같아요. 고등학교도 똑같고. 이런 개념이니까. 요즘 애들은 특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다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얘들은 세상에 태어나니까 인터넷이 있더라. 디지털 원주민이거든. 얘들은 이 기계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이 강의 자료 만드는데 다운로드도 안 돼요. 어느 학교는 강의하러 가니까요. 와이파이가 없어요. 제가 핸드폰을 할 때는 와이파이로 이거 리모트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 했더니 애들 못 쓰게 한대요. 이거는 결함이에요. 지금 애들은 연결이 안 되면 학교에서 몰입이 될 수가 없어요. 걔들은 그냥 아기 때부터 연결해서 사는 애들이에요. 짜증나요. 학교 가면. 학교 가서 싫죠. 학교가 싫죠. 아까 얘기한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이 되려면은 학교 가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집에 가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일터 가는 것도 즐거워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학교 가면 졸립죠. 이게 무결함이에요. 결함이 생기면 안 돼요. 이런 개념이고요. 스페셜티, with specialty, 제너럴리스트의 개념에 전 세계에 보여준 게 K-팝이죠. 그죠? 얘들이 집단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든지 팬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팬들 요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재능이 다른 애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뭘 요구하든지 다 누군가를 맞춰줄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게, 보세요. 최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BTS. 보면요, 자기 스페셜티가 있어요. RM은 리더지만 메인 래퍼예요. 이렇게 자기 전공이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기본적으로요, 소속사에 들어와서 훈련생 시대부터 노래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춤 배우죠, 랩 배우죠, 연기까지, 퍼포먼스 능력까지 다 배워야 돼요. 자기 전공이 있지만 다 있어야 어느 상황에 어떤 조건에 놓이더라도 우리 팬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경험에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800민, 자기 전문 분야 같은 800민으로 성공한 우리 K-팝 선수들이 보여줬죠. 그래서 얘들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하죠.
운 좋으면 1, 2년 만에 끝나지만 7, 8년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